안녕하세요.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실전 모의고사니까 진짜 실전이라 생각하고 자동차 보험 4교시 때 시험 보셨을 텐데 많이 팔도 아프시고 힘드시죠? 실제 시험장 가도 힘드시겠지만 진짜 시험장 가면 좀 초인적인 힘이 나타날 거예요. 쓸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존에 안 냈던 문제도 있겠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 또 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좀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사례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로 출제를 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갑을 보험회사에 BC2에 대한 보상 책임을 설명하고 B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산출하시오. 배점이 일단 낮게 측정한 이유는 뒤에 문제들이 나머지 약술 문제들이 많잖아요. 실제 시험 문제 가면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40점짜리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지만 작년같이 뭐 25점, 15점, 25점 이런 식으로 6문제 정도 출제되는 7문제 가까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의 사례를 쓰는 것도 좀 이렇게 훈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문제를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 25점 정도 배점, 30점 정도 배점인데 분량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좋아요.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 실제로 내용을 뭐 사례 문제 40점짜리 뭐 35점짜리 문제를 정말 방대한 양으로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7, 8장씩. 뭐 좋아요. 그런 분들 너무 좋은데 시간 안 모자라니까. 시간만 안 모자르게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으니까 일단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쓰되 최소한으로 쓰는 거. 참 이게 좀 모순이긴 해요. 또 핵심적인 내용만 쓰자니 좀 내용이 부실한 것 같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 쓰자니 시간이 부족하고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건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문제 못 쓰는 것보다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줄여서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 B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A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아 사용하던 중 E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일단 B는 차를 폐차시켰어요. 폐차시키고 A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았어요. A로부터 차량을 양도받았어요. 이거 뭐예요? 우리 모의고사 때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만 기본 강의 시간 때나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강조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양도, 양수와 관련된 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이 사고로 B, C, E가 사상하고 B와 E의 과실은 8대2래요. 8대2 사고예요. 자, B는 A와 매매 계약 후 잔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C는 B의 배우자입니다. D는 E의 형제고 E는 D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줬어요. E는 면허 정지 기간 중 D에게 D는 이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뭐 앞서서 하기 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피보험 자동차의 양도, 양수와 관련된 문제예요.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 이게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명의가 잔존한 명의 잔존자의 책임들에 대한 것들을 언급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우리 공부한 대로 여러분도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용대차 관계의 문제예요. 자, 이거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작년에 양도 양수는 약술로 출제됐죠. 그러니까 사례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요거 일단 개념 이해하시고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도식을 한번 그려봐야죠. 일단 갑보험사 기준에서 차 주인 누구예요? A죠. A는 양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양도인이지만 얘의 운행자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얘 차를 누구에게? B에게 차량을 중고차를 판 거예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얘는 양수인이고 차 빌렸다는 게 아니라 양수받아 사용한 양수인이고 얘의 운행자 책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리고 다친 사람은 누구 다치냐? B도 다치고요. C도 다치고 E도 다칩니다. E 맞나? D인가? E인가? E 맞죠? E. 얘네가 다쳐요. 그럼 얘네 보험사 기준에서 우리 간단해요. 얘네 지위가 중요할 거예요. 그죠? 일단 얘네 운행자 책임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얘네의 운행자성 여부 떠나서 얘네가 약관상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 그러면 요게 일단 운행 지배가 우리 기본 강의 시간 때도 참 많이 설명했었지만 실전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 다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얘가 얘 차량이 이렇게 인도됐다고요. 넘어갔어요. 양도된 과정에서 얘의 운행 지배는 양도인의 운행 지배는 중요한 논점이에요. 이 사례에서. 양도인의 운행 지배는 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양도, 차량의 운행 지배, 즉 운행 지배에 단절이 있나 없냐에 대한 판단 요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한 4개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계약. 매매 계약이 잘 이루어졌냐.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잔금. 잔금이 아직 남아있느냐. 세 번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다 구비됐는지. 네 번째, 차량이 실제로 누구에게 차량이 다 인도가 되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만약 제일 대표적인 이 잔금이 남아있다면 아직 운행 지배가 양도인에게 남아있다라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에서는 운행 지배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야죠. 일단 A는 잔금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 제일 중요한 거였죠. 잔금이 아직 남아있다. 잔금이 남아있다면 얘는 아직 A는 운행 지배,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얘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운행자예요. 당연히 운행자다. 고로 A가 E에게 지는 운행자 책임은 자회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다만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은 존재하지 않죠. B는 C하고 D에게 운행자 책임진다.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도 존재하는 바 민법상 750조의 책임이 생기지만 자회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따가 보면. 자, 그러면 이 그림 관계 속에서 얘네의 관계도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얘네의 관계 따져볼 때 얘는 승낙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승낙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이유, 아직 얘의 운행 지배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얘는 운행자 책임, 그리고 피보험, 양자 다 피보험자예요. 또 하나 그림은 을보험사는 차를 주인이 D고요. D가 E에게 빌려주는데, 자, 사용대차 관계예요. 요거 하나 뺐네요. A가 B에게 지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 왜? B의 운행 지배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다. 사용대차 관계에서 D와 E의 관계에 있어서 다친 사람이 해당되는 B, C, E에 대해서 요 사용대차 관계는 둘 다 공부한 바와 같이 운행자다. 얘도 운행자다. 따라서 B, C에게 운행자 책임지고 D도 B, C에게 운행자 책임진다. 민법상의 책임이 E에게도 생겨나지만 자회법이 우선 적용한다. 얘네 둘 관계에는 얘의 운행 지배가 더 크니까 책임지지 않는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논점에 대한 부분들 써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양도, 1. 사례의 논점. 양도, 양수 과정에서의 운행자 책임. 쓸 수 있겠죠. 운행자성 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피보험자가 이 피보험자성, 약관상 어떻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검토해야 되고, 또 사용대차 관계에서의 운행자성을 검토해야 되고, 이들은 또 뭐예요? 요건 특약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 이따 보겠지만 특약 위반이 돼요. 무슨 특약 위반이냐면 가족 한정 특약. 왜? 이건 D하고 E는 형제 관계예요. 형제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부담금,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까지 써주시면 논점은 되고. 자, 그 다음 법률상 책임 검토. 자, 25점 몇 점이니까 본 것처럼 내용을 그렇게 굳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내용 많이 쓸 필요 없고 간단하게만 써도 상관없다. 일단 1. A의 책임 바로 써요. A의 책임.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써도 되고 민법상 운행자 책임 여러분도 이제 기계적으로 쓰는 거 쓰셔도 되고, 그 다음 쓸 때 양도, 양수
과정에서의 운행자성. 자, 아까 말했던 매매계약, 잔금, 차량의 이전, 그다음에 차량 구비 서류들이 다 완제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게 아직 완벽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운행자성을 띈다. 그리고 양수인은 당연히 운행자다. 양도인, 양수인 다 운행자다. 만약 매매계약, 잔금도 다 완제되고 구비 서류도 다 완제되고 운행 지배가 양도인에게 단절됐다면 그때는 운행자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판단의 기준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판단의 기준. 이 판단의 기준 다음에 A의 책임. A는 양도인이죠. 지금 이 사례에서 양도인 A는 아직 운행 지배가 남아있다. 운행 지배가 잔존한다. 따라서 차 외부인에 해당하는 C는 외부인이 아니지. B의 배우자니까. B는 이 승객의 고의 가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고 차 외부인에 해당하는 E에게도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3. B의 책임 하고 B는 양수인이잖아요. 양수인은 당연히 운행자다. 따라서 C와 E에게 운행자 책임진다. 단 A는 B에게는 책임지지 않는다. 왜? B의 운행 지배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바 B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의 갑보험사의 챕터 기준의 법률상 책임을 써줄 수 있고 2. 사용대차 관계 이렇게 쓰고 사용대차 관계는 운행자는 차 빌려서 쓴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운행자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운행자다. 따라서 차 외부인에 해당하는 B씨에게 D와 E 모두 다 얘네에게 운행자 책임진다. 다만 D는 E에게 책임지지 않는다. 왜? D의 운행 지배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므로 D에게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E에게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률 책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보험사의 보상책임, 갑보험사. 약관상 보상책임하고 갑 내려가도 되고요. 갑보험사 책임 써도 됩니다. 갑보험사의 책임을 쓰려면 일단 보험사의 보상책임 쓸 때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도 많이 이제 답안 봤지만 보상책임 쓰기 전에 각 담보별, 특약, 대인 1, 대인 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를 먼저 다 쓴 다음에 그 뒤에 쓰는 분도 있어요. 그거 아주 좋아요.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아까 그냥 대인 1 하면서 풀어 써도 되고요. 목차나 답안 쓰는 건 여러분 방식에 맞게 여러분이 그동안 연습하고 훈련했던 방식에 맞게 쓰면 됩니다. 자, 일단 갑보험사의 보상책임. 갑보험사의 보상책임을 논하려면 일단 대인배상 1, 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 발생 요건 써도 되고요. 그거 쓰지 않고 바로 내용만 써도 돼요. 갑보험사의 대인배상 1, 2. 일단 대인배상 1, 2 책임져야 될 대인 1, 대인 2 피보험자 여부를 먼저 살펴야 돼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여부. 일단 A는 기피예요. 아직 차량의 운행 지배 아직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운행 지배가 갖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차량에 대해서 완벽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기피다. B는 승피다. 간단하게 쓰면 되죠. 그럼 기피와 승피가 해당되니까 지금 면책사유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죠? 이거 특약도 없죠. 그죠? 누구나 운전 가능한 거니까 뭐 가족안정 특약이나 뭐 다른 특약 위반의 사안들도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 관리 중 운행 중 사고, B의 피보험자의 운행 중 소유사용 관리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각 대인배상 1, 2 다 담보해야 된다. 따라서 면책사유도 본사 안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 외부인에 해당하는 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1, 2 다 부책한다. 자, 그런데 C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에 대한 내용이 있은 바 이건 설명이 필요하죠. 일단 C는 누구냐면 B의 배우자예요. 자, 우리 요걸로 가서 저 앞으로 가면 C는 B의 배우자예요. 따라서 B 기준에 청구하면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해당하는 바 대인배상 1은 부책이지만 대인배상 2는 면책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B는 얘한테도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개별 적용, 개별 적용. 굉장히 중요한 논점. 그죠? B, C에 대한 개별 적용의 결과 A는 C에게 배우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기명 피보험자 A의 책임에 의해서는 대인배상 1, 2 모두 다 부책이다. 고로 이렇게 개별 적용의 결과 A의 책임 부분 때문에 C는 대인 1, 2 다 부책한다. 이 포인트지. 사실 요 정도 사이즈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어렵지 않지만 면책시키기 쉬운 것들. 저도 분명 실전 모의고사 때 난이도를 조절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 자신감도 분명 있지만 여지껏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이거 분명 틀린 분도 계실 거예요. 틀린 분들은 이거는 꼭 실수하면 안 돼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잘 체크해 놓고 하십시오. 자, 기존 우리 모의고사 많이 공부하시고 저는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혹시 틀린 분들이 있다면 꼭 마지막에 잘 정리해 놓고 가세요. 자, 그 다음 을보험사는 1. 특약 위반을 따져야 돼요. 특약 위반요. 왜? 가특이에요, 가특. 자, 그럼 가족의 범위. 자,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가족의 범위. 사위 며느리는 포함되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부배자 다 들어가고요. 사위 며느리는 포함되는데 형제자매는 포함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안에서 D가 기피고 E는 얘네 둘은 형제 관계라면 얘가 운전한 사안에서 가특 위반이에요. 가특 위반의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가특 위반의 결과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전 담보가 면책됩니다. 대인배상 원을 제외한 전 담보가 면책되고 대인원의 책임은 누구에게만 묻냐? 대인원은 D, E가 다 운행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인원에 대한 책임들은 다친 B와 C에게는 대인원 책임을 묻습니다. 다만 E에게는 얘는 자손으로도 전부 담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약 위반의 예외 사유도 없고요. 그죠? 고로 대인배상 원만 주면 되고 또 하나 여기서 논해줘야 될 건 사고부담금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줘야 돼요. 사고부담금은 누가 내냐면 D는 납부할 필요 없어요. 얘는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누가 피보험자 얘가 사고부담금 부담이 되고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 대인배상 원 한도로 300만 원 부담합니다. 대인배상 2는 면책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물어줄 일이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쓰다 보면 답안 쓸 때 다 항상 대인 1은 1억 한도로 쓴다. 이것까지 다 써주는 건 좋아요. 써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뭔가 대인배상 2도 보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대인배상 2 사고부담금은 여러분들 하나 확실하게 알아둘 거예요. 보험자가 부담할 때 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보험자가 부책될 때 사고부담금 네가 납부하고 그 초과액대한 부분들, 그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한 내 부분들을 담보하는 보험자가 대인배상 1이나 2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사고부담금이 부담된다고요. 즉 사고부담금이 부과될 일이 없어요. 이 대인배상 2에서는. 왜? 보험자 면책이에요. 면책.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거 꼭 놓치지 않고 정리 꼭 해두세요. 사고부담금 쓰다 보면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한도로 보험자가 1억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얘는 1억 부담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안 돼. 돈 주고 난 다음에 얘한테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사고부담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자가 보상할 때 생겨나는 게 보상할 때.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으면 사고부담금이 생겨날 일이 없다.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그럼 이 기준에서 자 얘는 우리 이거 보험 가입 내용 보면 여기서 얘가 특약 위반이죠. 특약 위반이야. 특약 위반인데 자 우리 기준으로 이해해서 가지고 오면 B는 대인배상 1밖에 보상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대인배상 1, 2만 논해줬잖아요. 문제는 무보험자동차 상해가 미가입돼 있으니까 만약 무보험자동차 상해까지 여기가 담보되어 있는 거라면 C는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기 때문에 요 C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는 아니에요. 다만 B는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 상해의 피보험자라 함은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 그죠? 그리고 김영피보험자와 김영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는 탑승 여부 불문. 다만 승낙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는 피보험 자동차에 탑승한 경우에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본다 돼 있죠? 지금 B는 우리 본대로 승피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지만, 너무 커지니까 주어지지 않았지만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가 가입돼 있다 한다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내용 거기까지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여기는 안 써줘도 돼요, 이거는, 그죠? 물론 여러분 답 쓰는 사람 중에서 이것까지 그냥 전담보로 생각해가지고 이것까지 쓴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상관은 없지만 문제에서 쓴 건 아니었어요, 그죠? 25점 배점이니까 간략하게 제가 쓰게끔 한 거였어요. 내용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론 어떻게 돼요? 결론, 갑보험사는 B에게 자기신체사고도 미가입인가? 자기신체사고는 가입돼 있네요, 그죠? B에게 자기신체사고 부채. 만약 무보차가 있다면 무보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C에게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도 부채, 그죠? B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인 1 처리할 수도 없고 승낙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대인배상 2도 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리고 E에게 대인배상 1, 2 부채. 을보험사는 B하고 C에게 다 대인배상 1 부채. 다만 E가 사고부담금 300만원 부담한다. 이렇게 작성하면 베스트. 네. 이 정도 쓰면 한 3장 정도 여러분들 답안 나올 텐데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 자, 요 모범 답안 좀 볼까요? 여기 제가 어떻게 썼나 한번 봅시다. 사례의 논점, 양수 양도인의 명의잔존의 경우 양도인 양수인의 은행자 책임, 사용대차, 개별 적용에 따른 C의 대인배상 2 보상 여부, 가족의 범위 특약 여부,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부담금, 자, 양도 양수 과정에서의 운행자 책임, 판단 기준 B, A 이렇게 설명했고, 사용대차 관계의 판단 기준 D, E 책임 다 언급했고요, 그죠? 약관상 보상 책임에서 갑보험사 대인배상 1, 2는 A, B의 약관상 D, A는 기피, B는 승피, 승피의 배우자로서 C는 책임지지 않으나 A에게 개별 적용의 결과, 어딨죠? 저기 A에게 개별 적용의 결과 C는 부책한다. 자기신체 사고로 B는 보상합니다. 아, C도 자기신체 사고의 보상 대상이 되죠. 왜? 승낙피보험자의 배우자니까. 얘도 자기신체 사고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을보험사 기준에서 을보험사는 특약 위반, 형제자매, 그죠? 형제자매 특약 위반. 그래서 대인배상 1만 처리되는데 대인 1은 기피, 2는 승낙피보험자로고 C, D에 대해서 대인배상 1으로 부책합니다. 사고부담금은 2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자, D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D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려면 얘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D도 무면허 운전인지 알고 갔다면 납부하는데 둘 다 납부하냐? 그렇지 않아요. 한 명에게만 납부시켜요, 보험자가. 자, 그 다음에 B의 지급보험금을 구해보자. B의 지급보험금은, 자, 구해봅시다. 손해가 일단 2개월 뒤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제가 사실 이걸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실무적으로 2개월 뒤 사망할 정도의 환자라면 그냥 한번 참고만 하세요. 문제하고는 별개로. 2개월 뒤 사망할 정도의 부상의 정도의 환자라면 사실 중환자실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동간병도 쓰고 막 이럴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간병인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간병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정하게 간호사들이 다 케어하고 공동간병 시스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 것들 실무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푸세요. 자, 일단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얘에 대한 내용들로 언급을 할 수 있는 일단 여기서 보상되는 케이스를 봐요. 보상되는 건 B의 대인배상 1에 대한 것과 자기신체 사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신체 사고는 이렇게 가입돼 있고 B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 이후 사망했어요. 그럼 사망보험, 부상보험금이 아니네, 그죠?
부상보험금 플러스 후유장애보험금이 아니라 부상보험금 플러스 사망보험금이 출제돼야 돼요. 그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치료받던 중 사망했으니까 부상보험금의 항목들을 봐야죠. 치료비 3,000, 그죠? 휴업손해는 있어요, 없어요? 사고 무직자로 휴업손해는 없대요, 그죠? 그리고 치료 간병비는 1급 기준에 해당하는 12만원에 60일, 그럼 72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부상보험금 기준으로 따지면, 부상보험금으로 따지면, 요거 오타가 있네, 그죠? 일단 요거 보면, 제가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 보고, 일단 부상보험금 3,000만원, 치료비 3,000만원 지급, 그 다음에 간병비 일용 근로자 임금이 12만원이래요. 60만원 하면 60일 해야 되냐? 720만원. 7,200이 됐네. 여러분들 답안 쓰다 보면 뭐 3,000만원, 300만원으로 막 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720만원. 자꾸 7,200이래요. 자, 720만원. 그리고 휴업급여. 2개월간의 휴업급여는 없어요. 왜? 2개월간의 휴업급여가 없는 이유. 여기 무직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총 지급된 금액은 부상보험금 내에 지급보험금은 3,720만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위자료. 얘를 나이가 추정할 수 있겠죠. 1952년 7월생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고 이후 2달 뒤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럼 2달 뒤에 사망했다는 건 1952년, 그죠? 사고 일자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1년 사고가 나고 2개월 뒤 9월 1일에 사망해요. 그죠? 그때부터 1952년 7월 1일 요거 하면 얼마예요? 2개월 69세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죠? 그럼 69세 정도 된다는 건 가정상으로 산정하면 얼마예요? 총 67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76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총 취업 가능 연한 얼마예요? 취업 가능 연한은 24개월이에요. 이렇게 산정된 바 65세 이상이니까 위자료는 100% 5천만 원일 것이고, 장례비는 500만 원일 것이고, 그죠? 그 다음 상실수익액은 일용근로자임금 12만 원 곱하기 25일치, 그럼 얼마예요? 총 300만 원 곱하기 0.0점이 아니라 곱하기 3분의 2만 하면 되죠. 왜? 생활비 공제해야 되니까. 200만 원 곱하기 L계수 얼마죠? 지금 사고 이후 2개월 뒤에 보험금 지급했고 그 2개월 된 뒤 시점, 그러니까 이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사망하고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사망 시점부터 24개월이에요. 그러면 사망 시점부터 24개월인데 요 해당하는 2개월은 L계수 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기간 얼마예요? 22개월. 여기에 L계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22개월의 L계수에 해당하는 18. 이거 하면 얼마나요? 총 4천만 원이네. 그죠? 맞죠? 자, 그러면 4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총 요거 계산해봐요. 요거 부상보험금 3,720만 원. 사망보험금 9,500만 원.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곱하기 과실 0.80% 과실이잖아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0.2만 해줘야 되고, 여기도 0.2만 해줘야 돼요. 그럼 요거 0.2 하면 얼마야? 1,900만 원. 자, 여기서 뭔가 포인트들이 보이네요, 그죠? 1,900만 원. 여기는, 얼마야? 계산기. 744만 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봐야죠. 744만 원이고, 이 사망보험금은 1,900만 원인데, 우리 계속 강조했었지만, 대인배상 원만 처리되잖아요. 근데 대인배상 원은 한도가 어떻게 적용된다 그랬어요? 부상 후 사망이면, 여기다 적을게요.
부상 후 사망이면 부상보험금 플러스 사망보험금의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죠. 그럼 그 한도가 얼마야 이게? 1억 8천만 원을 한도로 처리를 하는데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총 2천 요 금액은 2,644만 원인데 4만 원인데 요거 적용되지 않죠. 뭐 적용되는 거예요? 실제 기준 과실상계 기준 이후의 금액들 얼마? 치료비 플러스 간병비까지는 다 주죠. 3,720만 원 플러스 3,720만 원 플러스 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2천만 원까지는 보상한다. 따라서 요거 한도 내에서 요거까지 다 보상하면 얼마예요? 5,000 돈을 많이 주고 싶은가 봐요 제가. 5,720만 원이 보상된다. 이해가죠? 이거 많이 했었던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기본 기출문제, 제가 어디죠? 문제 풀이할 때 문제집에서 내줬었던 문제고, 정리할 거는 대인배상 원만 처리할 때는 요 사망보험금 한도, 대인배상 원만 가입된 경우에는 부상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한도, 합 기준으로 실제 발생된 치료비와 간병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상한다. 요 최저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 미만이니까 그 기준으로 보상하는 기준 5,720만 원. 자, 이거 끝이 아니에요. 자기신체사고보험금도 남았어요.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부상보험금과 이것도 사망보험금이 구분되잖아요. 그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 요 2천만 원, 요거는 사망보험금으로 처리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사망보험금이 얼마예요? 총 우리가 실제 손해액이 9,500만 원에 지급된 사망보험금, 최저사망보험금 2천만 원이니까 총 7,500만 원에 이게 한도가 3천만 원이니까 이 3천만 원만 지급하면 상관없는데 부상보험금은 실제 발생된 손해액이 3,720만 원 그리고 지급된 것도 실제 3,720만 원이니까 공제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부상보험금 한도가 부상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럼 부상이 1,500만 원이니까 실제 여기서 부상보험금으로는 1,500만 원만 지급된 거 아니냐 이렇게 산정될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부상보험금 내에서 초과된다라고 산정하고 작성하세요. 어쨌건 여기 거를 일로 끌어온다 그래도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런 문제는 자기인체사고 관련된 문제들은 혹시 안 주는 것이 논란의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는 하지만 혹시 출제된다 그래도 여러분들 계산 방식대로 계산해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없으니까 부상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고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만 있으니까 그렇게 산정하고 아마 이게 똑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 그렇게 알고 체크하시고 자기인체사고 관련된 계산 문제들은 이 부분은 나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안 나올 것 같고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사망보험금 지급된 내용들은 나올 수야 있겠죠. 그거만 잘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요 대인배상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플러스 사망보험금 한도까지 같이 주는 문제들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치료비, 간병비 다 주고 최저 사망보험금까지 지급하는 케이스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2번 지급보험금 산정 방식 이거 너무 많이 했죠. 지급보험금 산정 방식 일단 대인배상 원은 뭐예요? 자배법 한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죠? 대인배상 원 사망보험금 1억 5천 부상보험금 3천만 원 한도 그죠? 그리고 후유장애보험금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원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그죠? 대인배상 원 초과 손해액을 보상한다. 그 다음 자기신체사고는 이거 공제액도 쓰라고 했어요. 공제액은 대인배상 원 당연히 공제되겠죠. 대인배상 2는 그죠? 그리고 자기신체사고는 지급보험금은 실제 손해액 마이너스 공제액이에요. 그죠? 비용은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그럼 공제액 실제 손해액이라는 건 뭐예요? 과실상계 이전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같이 과실상계 이전의 손해들을 말하는 거고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보상 없이 보험 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손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받을 수 있는 권리 보전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이것들은 비용으로 보장한다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시험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오기는 어렵다. 공제액, 대인배상 1 및 대인배상 2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 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여기 배상 의무자 제3자에 대해서 산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가 논란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아요. 극히 낮고 그 부분들 자체는 그냥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되 혹시 나오면 의견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언급하고 답안을 작성하세요. 무보험자동차 상해에 의해서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도 공제됩니다.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단독사고, 이것도 많죠. 그죠? 피보험자 가다가 피보험자가 대인배상 1이나 대인배상 2,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받을 수 없는 사고는 그냥 단독사고잖아요. 단독사고는 어떻게 돼요? 상해보험 든 거랑 똑같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부상보험금이면 부상, 후유장애 보험금이면 후유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이면 사망보험금.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도 내 그냥 지급되어 있는 금액 내로 보험 가입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정액극부식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지급 기준은 보험금 기준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마이너스 공제액.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통 2억 5억, 요즘에 7억짜리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2억 5억 정도. 비용 뭐 아까 똑같아요. 손해 방지 비용, 권리보전 행사에 의해 비용된 것들은 비용으로 보상하고, 공제액은 대인배상 1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대인배상 2, 상대방 차에서 지급될 대인배상 2 금액, 또 플러스 내가 타고 있는 보험 대인배상 2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두 개 다 대인배상 2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제하고,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그 다음에 배상 의무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합니다. 이거 아마 15점짜리로 문제로 주고 또는 뭐 20점짜리 문제로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기초적인 부분도 쓸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꼭 잘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건 내가 예고했어요. 그죠? 모의고사 때 한번 예고했었는데, 손해사정 절차. 이거 뭐 처음 보시는 분들 막 버벅거리고 못 쓰고 있을 거예요. 그죠? 모의고사 때도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손해사정 절차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거기다 자동차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건데, 1차 공부하신 분들도 기억을 가물가물해서 하면, 제가 손사이론 강의할 때도 설명했던 거지만 절차를 생각해보면 몰라도 서술 쓸 수 있어요. 대인배상의 처리 절차, 일단 보험 사고 접수할 거예요. 그죠? 사고 접수 다음에, 사고 접수된 다음에 보험자가 바로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보험 계약사항이 잘 유지되고 있는 유효한 계약인지, 어떠한 사고 접수 관계에서 뭐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검토해야겠죠. 자, 접수한 다음, 접수하고 보험 계약사항들을 조회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냐면 이제 조사 과정을 거치겠어요.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그냥 서류로만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사고는 거의 대부분 현장 조사, 대인 직원들이 나가겠죠. 현장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당연히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목격자나 CCTV나 이런 조사, 과실관계들을 따질 수 있는 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죠? 이게 고의사고가 있는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들이 있는지, 뭐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이유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거고요. 또 사고가 난 내용뿐만 아니라 다친 피해자나 피보험자들에 대한 상태에 대한 조사도 해야 돼요. 현재 나가서 봐보니 죽을랑 말랑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장 가족관계나 유족 상황들도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죠? 아무튼 장기간 치료가 요한다. 그럼 좀 여유있게 치료에 대한 이분의 상태들이나 이런 사항들, 장애가 예상되는 사안들이다라고 판단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상태가 경미해요. 빠르게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어 보여요. 이런 피해자나 피보험자들에 대한 상태, 즉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말 그대로 대인사고잖아요. 그럼 대인사고에 대한 이 피해자나 피보험자들의, 대인이니까 우리 피보험자라기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태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내용들.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도 조사할 필요 있어요. 병원 가서 뭐 할까요? 뭐 입원 제대로 되고 있는지, 허위 치료나 과장 치료가, 과잉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손해액. 그럼 우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합의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 기준으로 합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합의하고 나서 합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거고, 보험금 지급 다음에 뭐 할까요? 구상해올 곳이 있는지를 따져와야죠. 그죠? 그래서 어디다 구상할 수 있는지, 그 관계까지 할 수 있는 게 대인 손해사정 절차예요. 접수, 그죠? 조사한 다음에 손해액 산정하고, 그죠? 피해자 면담 뭐 이런 과정들 다 조사 가운데 들어간 내용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 손해액 산정, 합의하고 구상하는 관계까지. 간략하게 이 정도 10점짜리, 15점짜리로 준비를 좀 해놓으십시오. 제가 나눠준 요 모범 답안을 기준으로 살 좀 붙이고 뺄 거 빼가지고 딱 정리해 놓으세요. 자, 진료수가, 그 다음 지불보증. 이거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예요. 지불보증은 말 그대로 보험자의 지불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는 자배법 12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이 내용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이거 다 그대로 외우지. 저는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건데, 여러분들 필요한 문구들만 밑줄 넣어가지고 한 반 페이지 정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지불보증제도도 똑같아요. 지불보증제도는 이런 진료 수가 때문에 의료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 의료비를 청구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비급여 부분들을 제외하고 자보 수가의 기준에 의해서는. 그죠? 그럼 그 자보 수가에 대한 지불보증을 어디가 해주는 거예요? 보험자가 지불보증 해주는 거예요. 지불보증 어떻게 해줄까요? 팩스로 하든 뭐로 하든 해줘요. 전화상으로 하고, 보통 팩스로 많이 전송해줘요. 그러면 어떤 뭐 땡땡땡 화재에서 어느 병원으로 피해자 이 부분에 대한 치료비 지불보증을 씁니다. 라고 서류를 보내면 그 기준을 가지고 치료비 지불보증이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지불 보증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치료비를. 당연히 병원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냐면, 심평원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고요, 검토하고,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고, 보험자가 병원에 청구해서, 병원이 심평원에 청구하고, 심평원이 맞다라고 하면, 보험자가 병원으로 병원비를 청구합니다. 지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절차들이니까 요거는 꼭 한번 체크해 놓으십시오. 실무적인 문제고, 이런 거 실무자들 나오면 되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좀 당황스럽잖아요. 실무자 아닌 분들은 어떻게 되는 절차들을 모르니까 한 페이지 정도 중요한 키워드들만 외우셔가지고 꼭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산재사고, 이것도 뭐 질문도 많이 오더라고요. 일단 산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산재는 면책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대인배상 2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인 1에는 자배법을 전용하잖아요. 자배법에서는 대인배상 1, 산재하고의 관계에서 손익상계의 기준이 돼요. 즉 면책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익상계 기준이 되고, 실제로 요점은 뭐냐면 중복 지급될 일이 없어요. 손해액이 났다 그래서 산재 자동차에서 다 받을 수 있는 것들 없다고. 그러니까 중복보상은 안 돼요. 중복보상은 안 되지만 그 절차들에 대한 면책사유를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건 대인배상 2밖에 없다. 그래서 대인 1은 면책사유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고, 대인배상 2는 명확하게 면책사유들을 두고 있죠. 뭐로 두고 있어요? 동료재해 면책, 피용자재해 면책들을 두고 있음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는 건 담보하지 않는다. 다만 초과손해는 보상한다. 자기 신체 사고에도 공제액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 있는 약관 아닌 약관들도 있으니까 그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 무보험 자동차 상에도 면책 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보험금 지급 시 공제 손익상계 규정의 보험금이 공제가 돼요. 지급. 그리고 배상 의무자가 동료나 피용자일 경우에 그 사람들은 면책한다라는 무보험 자동차 상의 면책 약관도 있어요. 그거까지 언급해 주면은 100점. 그거는 꼭 체크를 좀 잘 해놓으십시오. 각 담보하고의 관계들도 중요하니까 그것도 좀 준비를 해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계속 작년부터 사실 밀고 있는 문제죠. 이거 킥보드 관련된 계산 문제도 그렇고 킥보드 관련된 내용들. 자, 제가 문제를 계속 똑같은 걸 내지만 내용을 좀 변동돼서 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낼 수도 있고, 요거는 어떠한 문제로 나오든 이런 경우도 다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실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 첨삭 들으시는 분도 이거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기본 강의도 마찬가지고, 요 차에서 내가 보행자건, 자,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적용하려면 내가 보행자로 적용시키든 내가 차 내 탑승인이든 상관없어요. 자, 한번 이런 문제도 제가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다가요, 여기 운전하고 가다가 킥보드가 끼어들어가지고 킥보드하고 관계된 사고가 생겨난다고요.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걸어가다가 킥보드에 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기준으로만 이해하면 탑승하고 있든 탑승하고 있지 않든, 또는 김영피 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 김영피 보험자와 김영피 보험자의 배우자, 그들의 부모, 자녀는 탑승 여부 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탑승 중이 아닌 경우, 탑승 중인 경우 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킥보드 사고도 차에 탑승하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킥보드 사고가 딱 났다 그러면 대인 원 외치세요. 대인 1 기준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자, 이 문제는 특히 많은 오답이 나오는 케이스 중에 이렇게 탑승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는데 왜 자꾸 자기 신체 사고를 부책시키냐고요. 와우, 나 환장하고 진짜. 자,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 나야 자기 신체 사고를 처리하죠. 자기 신체 사고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타고 가다가 그 피보험자가 다치는 거예요. 이 무보험 자동차 상해하고 완전 구분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실수해가지고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자,
보행자는 자기 신체 사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내 피보험 자동차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무보험 차에 의해서 내가 다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건 무보험 자동차 상해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되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 사고, 전동 킥보드는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무보험 자동차 상해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약관 규정은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가 존재하면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는 아까 살펴본 것 같이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그들의 부모, 자녀, 탑승 여부 불문, 승낙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는 탑승 중인 경우에만 보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얘는 뭐예요? 기명 피보험자의 아들이에요. 그죠? 따라서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고 무보험 자동차라 하면 이건 제가 약술로도 매우 강조했고 무보험 자동차의 공제액이랑 무보험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약술로도 주구장창 강조했으니까 이건 꼭 잘 체크하고 넘어가시고 개인용 이동장치에 해당되죠. 이게 무보험 자동차에 따라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보상하는데 대인배상 원한도로 보상합니다. 대인배상 원한도로 보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료비, 그죠? 부상보험금, 상황보험금 한도 내, 이건 후유장애 보험금이네요, 그죠? 후유장애 보험금 상실 수익의 기준액으로 계산해보니 치료비는 4천만원, 휴업손해는 2,400만원이 나오는데 이거 다 지급될 일이 없죠. 왜? 한도가 3천만원이니까 3천만원 한도로 주고, 후유장애 보험금도 한도가 상실 수익액 2억, 위자료 5천만원인데 2억이 그 기준이지만 위자료 상실 수익액 초과하죠. 얼마? 한도가 후유장애 보험금 한도가 1억 2천이므로 이 한도로 보상합니다. 요거 수치 바뀌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한 2번씩 풀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습까지 하신 분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이 답을 썼을 텐데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부상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의 숫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거까지도 구분 잘 하셔가지고 꼭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셔야 될지를 좀 정리할게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남은 기간 어느 정도 학습되신 분들, 학습 안 되신 분들은 책 계속 보시고 나눠준 자료들 많이 보시고요. 다 자료도 다 외웠다, 공부 다 했다, 복습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이제 자보 약관 보세요.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약관상 기준 뭐 이런 걸 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약관, 제 교재 문제에 나온 것들의 거의 90%는 다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푸른 거예요. 저도 자동차 시험 볼 때 당시에 마지막에 시험 볼 때 자동차 보험은 약관 하나 딱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약관 안에서 시험들이 많이 나오고요. 다 약관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도 내고 책도 제가 다 그렇게 풀이한 거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도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고요. 약관을 기준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출제위원들도 약관을 가지고 낼 거고요. 자, 자배법 3조에 대한 내용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약관 3조에 관한 내용들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라고 약관 내용 있는 안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약관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정리하세요. 머릿속으로. 아, 운행자. 아, 자배법상 책임. 이런 내용들, 사례 문제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말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그거 읽으면 그 문구 안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떠오를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제 넣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뭐 범위 넓혀가지고 막 보지 마시고요. 좀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죄송한데 만약 계산 문제가 10점 정도 배점이 나왔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모의고사 보신 분들 보면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건 막 계산 문제 막 찍찍찍 막 2페이지를 찍찍찍 해. 틀릴 수도 있겠지. 과감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뒤에 알고 있는 문제 못 쓰지 마시고 시간 분배 잘하고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약수를 먼저 푼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약술 문제가 먼저 나왔다. 기계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약수를. 그러면 그거 먼저 쓰고 사례 문제 풀어도 상관없다고요. 그거 놓치지 않을 거예요. 출제자분들이. 뒤에 썼다고 뭐 감점 주지도 않을 거고요. 다 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문제되지 않으니 문제 뒤죽박죽돼 있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수를 먼저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술뿐만 아니라 계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조금 헤매이고 어렵다 그러면 제껴서 돼요. 계산 문제 아주 정확하게 풀어서 맞추는 사람들 사실 저도 보면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어요. 너무 잘 맞추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잘하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내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이 합격해야 좋거든. 그런 분들은 계산 문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땐 버리세요. 약술 문제? 어느 정도 내가 학습했는데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약술 문제가 나왔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못 써요. 지금 저도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 여러분들하고 많이 공부하면서 수준 엄청 높여져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첨삭 보내셨던 분들 수준 엄청나요. 그분들 수준들 다 높고 다 합격권이에요. 제가 볼 땐. 근데 그런 분들 어디서 조금씩 차이가 나냐?
제가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시간 안배.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안배. 그리고 목차, 만약 약술 문제나 이런 것들 앞으로 더 외워야겠다. 약관도 외워야겠다 하면 목차만 외우세요, 이제는. 거기 안에 들어간 내용, 세부적인 내용 못 외워. 시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목차 외워서 그 목차 기준으로 쓰고 그 목차를 외우면 그 밑에 내용들은 소설 쓸 수 있잖아요. 조금, 일부라도. 목차 기준으로 좀 답안을 외우시고, 약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부 약관 보고 정리를 좀 하시고, 제가 나눠준 자료들 범위 막 넓히지 마십시오, 이제. 이제 좀 줄여가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정도 학습되신 분들 약관 보십시오. 저는. 그리고 약관에, 이해 안 가는 거, 여기서 봤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제가 준 자료들이나 보면서 비교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전 작년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공부하느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수업 듣는 분들, 한 번이라도 인연이 되셨던 분들, 모의고사만 들으셨던 분이건, 특강만 들으셨던 분이시건, 기본 강의부터 저랑 함께 쭉 하셨던 분이건, 저하고 조금이라도 인연이 되신 분들은 다 좀 합격하셔서, 또 저희 학원하고도 인연이 되신 분들, 많이들 합격하셔서 좋은 결과 있고 실무자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도 간절히 시험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합격과 성공적인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두 손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실전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찍으니까 여러분들 좀 얼굴도 보고 인사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시험 잘 보십시오. 화이팅!